지방자치 리더십 분석과 관련해서 음, 코토와 로렌스의 리더십 연구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배웠죠. 그러면서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이츠의 단체장 리더십 유형을 좀 배우고 그에 따라 가지고 실증적으로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장을 비롯해서 자치단체장들의 어떤 리더십 유형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해 놓은 그림을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보겠습니다. 현재 단체장이 아니라 민선 4기, 즉 12년 전의 단체장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분석이기 때문에 다소 현실감은 조금 낮아질 수는 있긴 한데 어쨌든 뭐 저희는 뭐 여기에서 단체장 리더십과 관련해 가지고 누구는 어떻다라고 평가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유형들이 있다. 그리고 그런 유형들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뭐 실증적으로 이러한 장치들이 있다라고만 우리는 학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전문적으로 여러분들이 각 단체장들의 리더십 유형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어떤 전문적인 연구를 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좀 이러한 유형들이 어떠한 식의 기준과 분류에 따라 가지고 유형들을 나눌 수 있는 것인지만 우리는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단체장 리더십 유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각자의 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체장들에 대한 장단점들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또 내일 있을 보궐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TV 토론을 비롯해 가지고 정책들을 보면서 아마도 여러분들 스스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박영선 후보, 뭐 오세훈 후보, 다음에 또 부산시장으로 나선 김영춘 후보, 또 누구죠? 박형준 후보. 예,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비교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서 단체장의 리더십 유형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대략이라도 이렇게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수업을 뭐 12시 15분까지인데 아마 요 이론 수업이 그 전에 조금 마치게 되면은 좀 재밌게 영화 속에서 나온 영화로 보는 리더십 유형 여기 한 10분 조금 안 되더라고요. 요거를 유튜브로 한번 보고 다음에 그 내일 모레 목요일 날 4월 8일이죠. 그때는 아마 이제 지금 보궐선거 결과가 발표됐겠죠. 그래서 새로 뽑힌 서울시장이나 혹은 부산시장 그 외에 다른 지역들의 보궐 결과가 나올 텐데 제가 좀 그 수업 설계하다가 차라리 그러면은 자치단체장들의 리더십의 어떤 전형적인 유형이 오히려 세종대왕이나 프랭클린의 리더십이 실용적인 측면에서의 리더십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저도 잠깐 봤더니 내용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세종대왕과 프랭클린의 실용적 리더십 해서 대략 그게 한 1시간 20분가량의 분량이 되는데 내일 모레 목요일에는 이 세종대왕과 프랭클린의 리더십을 유튜브로 또 같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원래는 특강이 예정돼 있었는데 그 특강 일정이 조금 안 맞아서 뒤로 미루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서의 혁신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네. 지난주까지 제가 그 커밍햄의 리더십 연구, 다음에 코토와 로렌스의 리더십 연구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사실 이들에 의한 연구가 오늘날 지방자치단체 혹은 뭐 도시정치에 적용을 했을 경우에 이 시장님들의 관리적 또는 의례적 혹은 개의주의적
유형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다음에 의존형이나 개인주의자형은 좀 인구가 좀 적고, 다음에 도시 성장이 좀 빠른 도시의 경우에 좀 주로 나타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자형 같은 경우에는 인구 밀도가 높은 대도시에서 좀 많이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파악되고 있고요.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인해서 점점 단편화된 권력 관계, 단편화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권력 자체가 좀 세밀하게 나눠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측면에, 그런 측면에서 시장으로 하여금 정책을 집행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연결망, 네트워크라고도 하죠. 예, 그래서 네트워크의 동원이나 혹은 인재를 설정하는데 큰 어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들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고급 관리자형이나 혹은 기업가형으로 어, 나타나는 시장을 보기가 어려운 이유다라고 어, 이제 예이츠는 좀 평가를 하고 있었죠. 때문에 예이츠는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 가지고 단체장이 소유하고 있는 정치적 혹은 재정적 지원 자원이나 내지는 단체장의 혁신성 혹은 활동성을 기준으로 해서 대략 네 가지 정도로 단체장, 지방자치 단체장의 유형들을 구분을 했습니다. 좀 보자면 그 단체장, 즉 그 시장이 혁신성이 얼마나 강한 사람이냐 혹은 좀 약하냐를 나누고요. 다음에 또 자원과 관련해서 뭐 이제 여기서 말하는 자원은 그 해당 자치단체 혹은 해당 시에 내지는 지방 정부의 어떤 뭐 재정이라든가 인구라든가 혹은 뭐 기타 다양한 어떤 이제 자원들이 적냐 많으냐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겠죠.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혁신성이 강하고 그 다음에 또 자원이 적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혁신가형이다라고 좀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하고자 하는 열정은 강하고 그 다음에 의지도 있는데 자원이 적다라고 하면 그 적은 자원에서 어떻게 하면 어, 이루고자 하는 성과들을 보다 많이 확실하게 막 해낼 것인가라고 하는 의지가 좀 더 강조가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 해결을 에, 추구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좀 세밀하게 하는 형태보다는 일종의 어떤 영감 내지는 상징을 확 주면서 일종의 열정이라고도 하죠. 사람 흔히들 얘기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열정을 불러일으키게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정치 지도자,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정치 지도자다, 막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한 스타일이 아마도 이런 혁신가형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가지고, 누구를 어떤 예전 때 우리 대통령으로 치자면은 뭐, 노무현 대통령이 대표적인 케이스였겠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왔던 궤적, 들을 놓고 봤을 때는 소위 말하는 이런 주류에 속한 그런 부류가 아니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뭐 누구처럼 이렇게 아주 훌륭한 집안에서 그 다음에 또 뭐 좋은 대학을 나와가지고 초엘리트 코스를 밟아가지고 정치에 입문해가지고 그것으로 뭐 또 성공을 하는 이런 방식보다는 노무현 대통령은 워낙에 이제 산골 가난한 동네에서 태어나가지고 뭐 대학은커녕 겨우 고등학교까지만 마치고서는 독학으로 사법고시를 패스한 다음에 또 불의를 참지 못해가지고 결국 민주화 투쟁에 뛰어들면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노무현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어떤 일종의 열정들을 갖게 했던 유형이었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여전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이제 그리워하게 됐던 배경도 바로 이런 혁신적인 형태, 즉, 노무현이 갖고 있는 본인 스스로 갖고 있는 한정된 자원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 다음에 또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다양한 어떤 한정된 자원들을 어떻게 하면은 많은 대다수 국민들이 이것을 열정과 어떤 상징, 그다음에 영감을 통해 가지고 개혁시켜내고 해결해 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의 동의를 이끌어냈었던 것이죠. 이에 반해 가지고 당시 그 노무현 대통령과 이 선거를 같이 상대로 치렀던 이회창인가요? 예, 이회창 전 국무총리죠. 그분 같은 경우는 뭐 당시에 뭐 대쪽 총리 해가지고 굉장히 올곧은 선비의 모습들을 지녔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경우에는 그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 아주 훌륭한 집안에서 초엘리트 코스를 밟아가지고 법률가로서 어, 어, 살아오시다가 그 다음에 뭐 국무총리까지 하면서 그러면서 뭐 대쪽 총리네 뭐 이런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어떤 이 삶의 궤적들을 갖고는 있었지만 당시 시대적 분위기가 그런 어떤 대쪽 총리형의 이미지를 갖춘 이회창 총리가 아니라 후보가 아니라 어떤 나를 들뜨게 하는 열정을 갖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이런 수많은 문제들을 많은 시민들이 함께 고민하게끔 만들어내는 일종의 혁신을 불어넣는 그러한 유형의 지도자를 원했었던 것이죠. 그랬을 때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당시 시대 정신, 그 다음에 또 국민이 바라는 지도자상으로 딱 맞아떨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혁신가형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한정된 자원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루어내고자 하는 이념과 혹은 이상들을 예, 깨우쳐지고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한 그 접근들을 과감하게 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혁신성은 강하지만 그런데 또 자원도 많다. 그러면 좀 뭐 말 그대로 좀 좋은 케이스죠. 쉽게 얘기하면은 기업으로 치자면은 우리나라 대기업들 중에도 뭐, 특정 대기업을 제가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어쨌든 뭐 대기업들이 혁신을 부르짖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분들이 물론 자원이 적겠죠. 뭐 적지만 상대적으로 각 분야에서 뭐 삼성이면은 뭐 반도체라든지 뭐 LG면은 또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뭐 SK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이동통신이라든지 뭐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각자의 그 갖고 있는 자원 내지는 그 어떤 이, 이, 이 대표적인 사업에 있어서의 어, 그 강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원들이 좀 많죠. 그런데 그렇게 자원들이 많다 그래가지고 혹은 각 그 분야에서 해당 사업 분야에서 뭐 1, 2등을 앞다툰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곧 그 지속적으로 그 기업이 뭐 계속 1등을 하겠다라는 혹은 선두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보장이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은 끊임없는 혁신을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뭐 혁신을 강조하는 속에서 자원들이 또 그나마 많은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이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이제 사업가형이다라고 이렇게 예의치는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뭐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한다라든지 혹은 대규모 공공사업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공 서비스를 일종의 분배 정책이다라고 인식을 한다는 거죠. 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사실 사업가형
자체도 이건 뭐 굉장히 나쁜 유형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서울시나 혹은 뭐 부산시와 같이 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도시의 리더로서 사업가형, 또 한편으로는 필요할 수도 있겠죠. 네. 어쨌든, 그리고 지난 그 서울시장, 쭉 이렇게 여러분들 뭐, 전임이 바로 박원순 시장, 그리고 박원 시장 바로 전이, 현재 그 후보로 또 나선 오세훈 시장, 또 오세훈 시장 전에 이명박 시장, 뭐 이런 식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쭉 몇 분의 시장들이 있었는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혁신가형하고 사업가형, 이 두 유형 중에 예, 이렇게 좀 분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반해서 좀 이러니까 혁신가형이나 사업가형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인 유형의 리더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예이츠는 좀 혁신성이 좀 떨어지고 다음에 자원이 적느냐 마느냐에 따라 가지고 중개자형 혹은 보스형으로도 또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수형을 놓고 보자면 지역 문제 해결에 수동적이고 또 소극적이면서 정치적 자원을 단지 자신의 정치적 통제 강화에 사용을 한다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뭐, 좀 권위주의형하고도 좀 비슷하다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자원은 많은데, 나는 뭐 굳이 혁신적으로 이렇게 뭐, 변화를 이끌어내고, 다음에 또 그 조직을 이끌어낼 필요는 없다. 그냥, 순수히 자기의 어떤 지시와 명령만 잘 따르는 조직이 나한테는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스타일이 약간 보스형하고 이게 이제 좀 축적되는 경우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 보스형하고 자칫하다가는 혁신가형이 자칫하다가는 이 보스형으로 빠지는 경우가 좀 왕왕 발생을 합니다. 이거는 어떤 뭐 정치적 리더십뿐만이 아니더라도 기업이나 혹은 기타 여러 조직에서 보면은 어떤 혁신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어떤 다 함께 사람들하고 이끌어내는 과정, 어떤 민주적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런 보수형에 가까운 즉좀 거칠게 얘기하면은 뭐 독재형 이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좀 뭐 어떤 모든 그 정책의 내용, 그 다음에 혹은 뭐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자기 머리에서만 나와야 되고 그 아이디어와 정책들이 밑에 사람들 혹은 그 조직이 그 따라줘야 되는 그러한 걸로 자칫 빠져드는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이제 이 혁신가형하고 보수형하고 참 어려운 이 경계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을 얼마나 제어할 줄 아느냐 그 차이가 또 바로 그 혁신가형과 보수형을 나누는 기준이 될 텐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개인적 그 인품 그다음에 또 성향 이런 것들이 많이 좌우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보스형 같은 경우는 물론 뭐 혁신성이 약하고 자원이 많기 때문에 그냥 오히려 뭐야 문제 해결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냥 내 말만 따라라 뭐 이런 식으로 음, 이끄는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어떻게 보면 제일 최악의 경우일 텐데 중개인형 이거는 뭐 자신의 한계를 뚜렷하게 인식하면서 대부분의 능력을 여러 집단들 사이의 갈등과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 사용한다. 여기서 뭐 중개인형을 굉장히 좋게 평가를 했는데 이 서술로만 놓고 보면은 사실 중개인형이란 거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죠. 혁신성도 약하고 그 다음에 자원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에이, 우리는 뭐 별로 할 게 없어. 그러니까 내가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별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일종의 그런 방기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최악의 리더십이라고 할 수가 있죠. 중개자형이라는 게 말이 좋아 중개자형이죠. 사실 최악의 리더십 유형이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어
그 중개자형이 그러니까 음,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아주 작은 그 적은 자원 속에서 무언가를 해낸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실패하고 좌절하는 과정 속에서 그 다음에 또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정책 결정에 참여자 혹은 관여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한 과정들, 그런 관여자다, 참여자들이 많은 상태에서의 갈등이 일어났을 때 적은 자원으로서 그 갈등을 해결을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혁신적인 마인드를 그대로 유지하고 혹은 강하게 갖고 간다는 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따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란 특히나 한 지역을 이끌어내는 정치적 리더로서의 단체장이란 단순하게 이런 갈등과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책임을 방기해서는 곤란하겠죠. 자, 근데 현실에서는 어쨌든 이런 뭐 유형들은 네 가지로 나누기는 하지만 현실에서는 사실 이런 것들이 뭐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나타나겠죠. 예. 사람인 이상,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혁신가형으로만, 혹은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중개자형으로만, 이렇게, 임기를 채울 수는 없겠죠. 그래서, 유형들이, 특정, 시점에서는, 혹은 특정 상황에서는 어떤 때는 혁신가형의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보수형의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뭐 사업가형이나 중개자형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그 리더로서 모습이 좀 뭐 다양한 모습으로 표출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대신에 대체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박원순 하면은 어떤 스타일이다 이런 게 이제 사람들한테 이미지를 쓰는 않는 거겠죠. 자, 그 단체장 리더십 유형에 미치는 요인을 좀 잠깐 보자면요.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 자원과 다음에 경제적 자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뭐 정치적 자원이라 하면 이런 것들이겠죠. 뭐 기초 혹은 광역자치단체장의 권한들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러한 권한들에 따라 가지고 그 단체장의 리더십이 발현이 되는 거죠. 보면은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자치단체장의 정치적 공통 권한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공통 권한으로는 크게 아홉 가지를 둘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 그대로 이제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관리 집행권, 다음에 조례의 범위 내에서 소관 사무 위임권, 다음에 보조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대한 지휘, 감독 및 임명권, 다음에 규칙 제정권, 다음에 소속 행정기관의 설치권, 그 다음에 지방의회 임시회 소집 요구권, 다음에 지방의회 의결에 관한 제의요구 및 재의결된 사안을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제소권, 다음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안 중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선결 처분권, 다음에 심지어 우리는 이 의회 사무처의 직원조차도 이 단체장의 권한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놓고 봐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 단체장 권한이 의회에 비해서 굉장히 센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 강 단체, 다음에 또 강시장 약의회형이 전형적인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심지어는 의회 사무처 직원들조차도 이 시장을 비롯한 단체장이 임명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럼 당연히 이 의회 사무처 직원들은 의원들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시장 내지는 집행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런 경우는 좀 많이 개선돼야 될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단체장의 권한들은 이런 뭐 대략 9가지 정도로 그다음에 또 광역자치단체장 고유의 권한으로 또 뭐 4~5가지가 더 있을 텐데 이러한 권한을 중심으로 시정을 이끌어내고 도정을 이끌어내기는 하겠지만
정치적 자원으로서의 이러한 권한을 얼마나 세게 행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사실 그 주민들이 혹은 시민들이 해당 자치단체장에 대한 지지도가 얼마나 높으냐 이거죠. 사실 국가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면서 심지어는 뭐 레임덕이 오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여론에서는 평가도 하고 있는데 사실 정치인으로서는 그 다음에 또 시민들과 주민들의 어떤 리더로서는 그 얼마나 그 리더에 대한 지지도가 이어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해당 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나 혹은 해당 그 사무를 펼쳐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 강한 어떤 어,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평가받아가지고 4년 내 임기를 마쳐서 뭐 재선을 도전한다든지 혹은 뭐 3선에 도전한다든지 하는 방식이 되는데 결국 뭐 그것은 평가에 따라 가지고 재선을 할 수도 있고 혹은 3선을 할 수도 있고 혹은 그 반대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정치적 자원들은 최종적으로는 이런 주민들의 지지를 통해서 확인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민들의 지지는 사실 뭐 평소의 여론조사 지금 하듯이 그렇게도 평가를 할 수가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직접적인 선거를 통해서 몇 퍼센트의 지지를 받았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즉 득표율에 따라 가지고 그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자원이 얼마나 강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선거란 것은 항상 상대방이 있고 그다음에 또 여야가 있고 그다음에 또 그 해당 자치단체장에 대한 어떤 평가도 있기는 하지만은 뭐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라든지 뭐 그 기타 이 지방자치보다는 그 외적인 측면에서의 전체적인 그 구도 이런 것들에 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 있어서의 단체장의 정치적 자원이 제대로 주민의 지지를 통해 가지고 반영됐다라고 하는 건 조금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끊임없이 지금 정권 심판론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서울시장을 뽑는 데 있어 가지고 엄밀한 의미에서 정권 심판을 들이댄다는 거는 조금 안 맞죠.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 정권 심판론을 계속 들이대면서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는 야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이런 이제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뭐 사실 그거는 뭐 지금 여당도 예전에 야당일 때 마찬가지로 그 일종의 그런 그 정권 심판론을 제기를 하면서 지방선거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선거가 갖고 있는 다양성들 혹은 선거가 갖고 있는 일종의 정치적 어떤 이렇게 응집성들에 따라서 단체장에 대한 지지 여부도 좀 출렁이기 때문에 사실 엄밀한 의미에 있어서의 그 득표율이 곧 단체장에 대한 정치적 지지로 이렇게 정확하게 반영됐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지지를 무엇으로 확인할 것이냐라는 것은 결국 그 단체장의 선거 국면에서의 득표율 이런 것들로만 확인할 수밖에 없겠죠. 네. 자, 근데 이제 이런 그 정치적 자원은 그렇다 치고요. 사실 이 정치적 자원은 해당 전 단체장 개인뿐만이 아니라 그 단체장이 소속되어 있는 뭐 정당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외부 정치적 구조라든가 상황이라든가 뭐 이런 것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좀 객관화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 단체장을 둘러싼 경제적 자원, 요거는 조금 더 다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단체장의 자원의 동원력과 다음에 또 과업의 집행 능력을 이 두 차원적 논의를 위한 측정 지표를 구성하기 위해서
경제적 재원 동원 능력과 사업 집행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 경제적 재원 동원이란 것은 말 그대로 예산이죠. 혹은 뭐 수원시다, 양양시다, 뭐 김포시다 이런 각 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그래서 뭐 수원시 같은 경우 뭐 삼성전자가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재정 형편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연천군이라든가 저 북쪽에 혹은 뭐 그런 좀 농촌의 이런 시군들 같은 경우에는 뭐 기업체도 많이 없고 그 다음에 또 인구도 많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농업 중심이고 이러다 보니 재정 상태가 뭐 수원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러한 어떤 이제 객관적인 경제적 자원의 차이 속에서 사실 단체장들의 리더십의 유형들도 많이 결정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윤희 박사의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지출에 미치는 영향 요인으로서 보면은 뭐 대략 한 1999년부터 2005년까지 파악된 것으로 놓고 봤을 때 어,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가격, 다음에 또 인구, 다음에 지역소득, 다음에 자치단체 면적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뭐 경제적 자원 아니면 그냥 통칭해서 자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비해서 김종구 박사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 연평균 성장률을 기초로 해서 고성장 지역, 다음에 또 뭐 저성장 지역 이런 걸로 구분을 하고요. 그리고 지방자치 지출이 지역 경제, 지역 나라의 전체적인 경제 규모를 GDP로 평가한다면은 뭐 수원시다, 경기도다, 뭐 이렇게 특정 지역만 그 경제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GRDP라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런 GRDP에 미치는 영향들을 이렇게 분석을 하고 그 지표들을 통해 가지고 물적 자본, 그다음에 또 인적 자본, 그다음에 재정, 인구, 기술 진보율 이런 것들을 이제 또 마찬가지로 분석 및 평가의 어, 도구로 활용을 했다는 것이죠. 뭐 오병기 박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GRDP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뭐 재정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요 변수로서 해당 지자체의 경제적 자원들을 또 파악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또 배상석 유류세운 박사의 경우에는 그와 별개로 또 뭐 지방정부의 사회보장비, 지역경제개발비 뭐 이런 등등등에 들어가는 일종의 지방자치의 그 지방세, 교부세, 보조금, 세외 수입 뭐 이런 것들을 또 독립 변수로 두고서는 해당 자치단체의 경제적 자원들을 측정을 하고 그에 따른 능력과 사업 집행 방식들을 평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재정 능력 측정, 그 다음에 재정 운영 평가. 뭐 사실 돈만 뭐 쉽게 얘기해가지고 돈이 암만 많으면 뭐합니까? 그걸 제대로 썼는지도 굉장히 중요하죠. 방만하게 쓰면은 결국 뭐 그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으로 좀 어려워져서 최종적으로 뭐 파산까지도 하는. 과거에는 성남시나 몇몇 또 도시 같은 경우는 파산까지도 했죠. 그래서 파산 신청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 빚을 갚느라고 많은 시민들이 고통도 겪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뭐 재정 곤란, 그다음에 위기 진단 등 이런 3대 목적에 따라서 운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목적 아래서 개발된 재정 지표, 그래서 해당 딱 그래가지고 뭐 수원시는 재정 지표가 뭐 좋다 나쁘다, 그 다음에 그거를 수치화해서 이렇게 재정 지표를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재정 지표 평가들은 제가 여기 이 자리에는 아마 제가 안 썼는데 그런 거는 이제 정부 행자부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그런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황, 재정 지표 이런 것들이 다 수치화돼 가지고 지금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재정 지표의 경우를 기준으로 해서 국가의 지방에 대한 재원 배분, 교부세 같은 게였죠. 뭐, 그다음에 교부금 이런 거, 그다음에 지방 재정 정책 등과 관련해 가지고 국가 정책 목표나 혹은 건전한 지방 재정 운용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특정 지표를 기준으로서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동시에 특정한 지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런 종합 지표를 구성해서 종합 측정의 결과를 내놓고 그걸 통해서 정책의 집행 여부, 그다음에 달성 여부들을 리더십들이 그러니까 리더들이 단체장들이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 어쨌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김포시장이 됐다고 칩시다. 김포시장이 됐는데 앞으로 내가 4년 동안 무언가를 김포시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될지 그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도대체 우리 김포시가 갖고 있는 돈이라든가 혹은 뭐 기타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파악된 자료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지방 재정 능력, 그다음에 운영 평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그런 종합 지표를 만들어내고 그 지표에 따라 가지고 뭐 제가 앞으로 4년 동안 김포시를 어떤 식으로 뭐 만들겠다 뭐 이렇게 플랜들을 어, 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시민들한테 제시하고 시민들이 그에 따라 가지고 같이 또 이제 참여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현재 지방재정 상태 측정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는 이 지방재정 지표, 이 지방재정 지표의 경우에는 재정 능력의 측정과 다음에 또 예산 편성에 활용이 되고요. 아울러서 지방교부세 배분 기준 및 산정, 지방교부세라 하는 거는 국가에서 즉 중앙정부에서 해당 지자체한테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김포시는 봤더니 지방재정 형편이 굉장히 좀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뭐좀 더 주고 오히려 또 뭐 예를 들어서 더 좋다라고 하면은 좀 덜 주고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 국가 보조금 즉 국가 보조금을 차등 보조하고 동시에 정말 그렇게 막 보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저히 뭐 김포시라든가 해당 자치단체가 그 시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빚을 내지 않는 이상은 어렵겠다라고 하면은 이런 이제 지방채도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지방채를 발행한 경우가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남의 경우 재정 형편이 굉장히 나중에 곤란해져 가지고 그 갚느라고 고생들을 했다고 했는데 그 갚을 때 이 다 지방채를 발행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국가도 국가 부채라는 게 있어 가지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예전에 외환 위기 당시에 국가 저기 채권을 많이 발행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국채를 발행을 하고 있죠. 똑같이 일반 시, 군, 구도, 다음에 도도, 시도를 비롯한 자치단체도 그런 지방채를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지방채 발행 허가 등을 위한 이런 지방재정 상태의 측정이 활용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대표적인 지방 재정 지표로는 첫 번째 재정 자립도, 두 번째는 재정력 지수, 다음에 지방세 징수율, 다음에 가용재원율, 투자비 비율, 인건비 자체 충당 능력 지수, 기본적 세출 소요 비중, 채무 비율, 실질 수지 비율 등을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단체장 리더십 유형을 파악하기 위한 재정력 지수를 활용을 하게 되는데 이 재정력 지수는 보통 교부세 산정을 해서 작성하는 지수입니다. 그래서 해당 연도에 기준 재정 수요액에 비해서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다. 그래서 해당 자치단체의 수입 능력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수입 능력이 좀 좋아진다라고 하면 플러스가 될 것이고, 안 좋다라고 하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 단체장들이 기업 유치를 위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보시는 것처럼 그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 상태를 좀 더 좋게 하기 위해 가지고 수입을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 수입을 늘리기 위해 가지고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한다든지, 혹은 그 지역의 특화, 특산물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판매를 한다든지.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치단체장은 정말 그 세일즈맨이다. 그래서 뭐 보통 그 자치단체장들이 선출돼 가지고 임기를 시작할 때 보통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또 그런 각오들을 많이 하는데, 아 나는 뭐 김포의 세일즈맨이 돼서 정말 대한민국 전국을 뛰어다니겠습니다. 그래서 김포의 기업 유치를 위해서, 그래서 그 김포를 적절히 알려나가는 세일즈맨이 되겠습니다. 이런 그 각오들을 많이 합니다. 그 얘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얼마나 그 해당 자치단체의 어떤 재정 지수를 올리기 위한, 높이고 그다음에 그 수입을 어, 많이 창출시켜 낼 것인지의 여부가 달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보통 자치단체장들이 초기에는 이렇게 많이 뛰어다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뭐 조금 지치기도 하죠. 지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좀 나중에 약간 이제 좀 주춤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어쨌든 지금 이제 단체장이 예전처럼 무슨 뭐 명령하고 지시 내리고 그 다음에 어떤 어, 저, 어, 뭐야, 일종의 그냥 그 대접이나 받고 뭐 이런 단체장은 이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시민들이 그런 걸 용납하지도 않고요. 자, 이런 그 경제적 자원, 다음에 또 정치적 자원들을 두루두루 고려를 했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세 번째로는, 단체장의 혁신적 사업의 추진력, 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혁신성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리더의 주요 역할은 결국에는 혁신성을 갖고 사업의 성과를 내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단체장의 리더십이 해당 직원들의 직무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것이 그 리더십의 혁신성을 평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단체장의 사업 추진력 혹은 적극성은 그 강약에 따라 가지고 그 집행 능력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이 결국 뭐 한만 리더가 혹은 시장이 뭐 정말 세일즈 한다고 여기저기 이제 사방팔방 뛰어다니면 뭐합니까? 결국 일은 그 해당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죠. 다음에 또 그 시의 구성원이라 할 수 있는 시민들 혹은 주민들이 또 그만큼 같이 따라주고, 다음에 또 각종 아이디어도 함께 내주는 그런 열정적인 참여 과정 속에서 성과들을 제대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체장이 해당 직원들에 대한 그 리더십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은 결국 해당 직원들이 직무 만족도가 어떻냐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혁신적인 그 단체장의 리더십, 그것은 어떤 개인의 직업적 관심과 열정 기반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러한 혁신성은 그 추종자들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다음에 또 그들을 지켜 세우면서 동시에 경각심을 높이면서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형이야말로 어떤 높은 이상이나 혹은 그런 가치에 호소하면서 변화들을 추동시켜내가는 동력으로서 확보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뭐 지금 우리 그 보궐선거에서도 이러한 그 후보들의 호소가 사실 구체적인 뭐 정책도 있기는 하지만은 동시에 뭐 이러한 이상과 가치를
굉장히 많이 시민들한테 어필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뭐 강북을 개발하겠습니다라든지 뭐 보다 삶의 질이 향상되는 그런 어떤 어, 서울시를 만들겠습니다라든지 약간 이런 추상적 구호 같은 것들이 많이 등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그 높은 이상 내지는 도덕적 가치를 얼마나 시민들한테 그 호소하고 설득시켜내면서 투표를 할 것이냐가 중요한 관심 사안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변혁적 리더십은 혁신성을 강조하면서 추종자들의 새로운 관점과 그리고 상황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는 지적인 자극 요소이면서 동시에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이제 추종자들을 간주하지 않고 개인에 대한 배려까지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체장의 리더십 유형을 구분할 때는 이런 세 가지 요소, 즉 정치적 자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득표율이겠죠. 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적 자원, 그다음에서 요거는 뭐 3년간의 평균 재정력 지수,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금 말씀드린 혁신성 이런 것들을 기반해가지고 네 가지의 단체장 유형들을 분석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면 예이츠의 단체장 리더십 유형과 관련해서는 먼저 그 사업가형 리더십의 자치단체장의 경우는 정책 결정에 있어서 매우 혁신적이고 그다음에 또 역동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사업가형 리더십의 경우는요.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또 그 눈에 보이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보통 대규모 공공사업이나 혹은 획기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에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고 그러한 사업들을 또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어떤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사업가형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이 만일 사업 추진 과정에서 타당성 검토가 좀 이제 미비하거나 잘못됐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정책 실패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업가형 리더십이 또 갖고 있는 장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위험 요소도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뭐 두 번째 보수형 리더십을 좀 잠깐 보자면 이 보스형 리더십의 경우에는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또 뭐 재정적으로도 자원은 풍부하지만 예,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별다른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로 자신의 어떤 권력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또 영향력을 유지하는 그런 데에 좀 관심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 기반을 제공해주는 소수 집단에 대해서만 호혜적인 그런 그 정책을 주로 추진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혁신가형 리더십을 잠깐 보자면,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가형은 정치적이고 그다음에 또 경제적인 자원이 굉장히 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혁신해내고 다음에 또 만들어내는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런 그 정치적 경제적 자원의 부족은 이 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의 열정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감정적 호소나 내지는 상징적 홍보에 좀 의존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추진한 전략이 주로 어떤 정책적 이슈를 확대해서 지지를 이끌어내렸는데 좀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자, 다음 마지막 중개인형 리더십입니다. 이 중개인형 리더십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으로나 다음에 또 경제적으로 자원도 부족하고 다음에 정책 추진 과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소극적인 문제 회피적인 태도를 취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적극적인 새로운 사업의 발굴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냥 현상 유지 또는 일상적인 행정을 그냥 잘 유지할 것인지 그런 거에 주로 관심을 두고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좀 주도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그냥 중개 내지는 어떤 연계 정도만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개자형이 좀 굉장히 좀 예, 최악의 뭐 리더십 유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예이츠의 단체장 리더십 유형은 네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고 그 네 가지 이 단체장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 자원, 다음에 또 경제적 자원, 다음에 혁신성이라고 하는 세 가지 지표에 따라 가지고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예, 자원행과 혁신의 특정 지표와 변화는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실증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민선 4기 기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이죠. 당시에 사업가형은 44개, 다음에 또 보스형은 59개, 다음에 혁신가형은 65개, 다음에 중개인형은 77개였더라. 그리고 각각의 그 해당되는 시군이 이렇게 이제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곳이 뭐 서울과 경기도에 좀 주로 많이 몰려 있을 것 같은데 아마도 본인의 살고 있는 도시가 어딘지 예. 뭐 제가 살고 있는 김포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제가 살고 있는 김포의 경우에는 민선 4기니까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이죠. 지금 현재 민선 7기니까 그 당시에 우리 김포를 이끌고 있던 시장님은 사업가형으로 나왔네요. 예, 그 다음에 또 당시 성남시장이 누군지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보수형으로 좀그 분류가 됐네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중개자형, 약간 좀 최악의 리더십이다라고는 하긴 하지만은 또 어쩔 수 없는 그런 한계들이 또 왜냐하면 정치적 자원이나 경제적 자원, 특히 경제적 자원이 너무 적다 보니까 여기에는 그냥 그 현상 유지 정도를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약간 농촌들이 좀 많이 있네요. 지금 보니까 뭐 담양군, 뭐 의성군 이런 식으로 예 참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그 단체상 리더십 유형을 뭐 분석하고 직접적으로 다 만들어내기 위해 가지고 뭐 이런 그 뭐 SPSS를 어떻게 쓴다든지 뭐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뭐 그건 이제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행정학이라든가 혹은 뭐 이 리더십을 더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나중에 뭐 대학원이나 혹은 기타 다른 과목을 수강해가지고 좀 이런 실증적 분석을 하는 능력까지도 기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이 시간에는 그런 것까지 뭐 다 여러분들과 공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대략 이러한 어떤 그 기준과 분석 도구를 통해 가지고 네 가지의 단체장 리더십 유형들을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참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제임스 맥거리건가요? 뭐 번스라고 하는 그 정치학자가 1978년도에 개념화한 변혁적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더와 구성원 간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구성원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내서 성과를 내는 리더십을 변혁적 리더십이다라고 이렇게 제임스 맥그리버 번스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 어쨌든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을 좀 대비해 가지고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이 선생님이랑 더 공부를 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은 좀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
에서 보는 그 리더십 유형 해가지고 한 약 10분 정도에 걸친 영화로 보는 리더십 유형을 보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지금 위에 써 있는 것처럼 세종과 플랭클린의 어떤 실용적 리더십, 아무래도 지방자치단체 리더십의 유형으로는 뭐 변혁적 리더십도 물론 필요하죠.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좀 세종대왕이나 혹은 플랭클린이 갖고 있었던 어떤 실용적 리더십이 좀 더 많이 필요한 유형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음 시간에는 세종대왕과 프랭클린의 실용적 리더십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면서 변혁적 리더십도 함께 공부하는 걸로, 그래서 이번 주에는 리더십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화로 보는 지도자의 유형 유튜브를 좀 보겠습니다. 선거 코앞에서 미쳤는데 5차 범인의 누군지 모르겠다고? 초하느냐? 이번엔 가만아. 나 한번 믿어볼랍니까? 지문이 닳고 없어질 때까지 빌고 또 빌어본들 투표함 뚜껑 열기 전까지 귀신도 모른다는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설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맞아 누구를 뽑아야 하나 갈팡질팡하는 당신을 위해 영화 속 다양한 리더들을 모아 족보를 만들었어. 영화 속 정치신들의 전쟁 잘 보고 현실 리더 선거에 참고하시라. 첫 번째, 이미지 메이킹의 달인 되시겠다. 사랑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삼선 서울시장에 도전합니다. 무려 세 번째 시장에 도전하는 베테랑 정치인 변정우. 그를 지금의 자리에까지 올린 정치적 신명. 이 정치는 말 기본적으로 쇼야 쇼. 우리의 킹스맨은 매너가 만들고 정치맨은 이슈가 만든다. 젊은 유권자에게 어필하기 위한 변정우의 공약 랩으로 성화시켜. 쇼미더표를 온몸으로 외치는 반갑의 힙동력. 이 기막힌 쇼를 기획한 건 바로 베테랑 배우이자 힙합 리더가 되고팠던 최민식이란다. 즐거웠어요. 최자 결코 씨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무모한 도전을 뛰어넘은 무한 도전 정신 칭찬해. 허나 요란한 이슈머리 뒤에 날아드는 날카로운 화살들 받아낼 재간 이슈. 얼만큼 서울을 사랑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너무 많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님의 가식적인 모습들 이제 보기 지긋지긋합니다. 진실하게 소통하세요.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옵니다. 이미지를 위해서라면 쓸개즙만큼 쓰디쓴 소리도 단술처럼 꿀꺽 삼켜야 하는 것이 정치가의 길. 가양대교 방면 상암동 13지구 6차선 도로에 싱크홀이 발생하여 긴급 구조에 나섰습니다. 둥그러니 정치인은 사고 소식을 접할 때도 다르니 그가 허둥지둥 준비한 건 헝클어진 머리, 비뚤어진 넥타이, 안전복까지 응급상황 3종 풀세트 되시겠다. 지금부터 여기서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지금 24시간 대기시켜 빨리. 심각한 상황에 어울리는 표정 연기 좋고, 하지만 카메라 뒤로 가면 사고 수습이고 나발이고 발벗고 하는 일은 꿀잠. 이런 정치인의 뒷모습 들킨다면 먹었던 표도 다시 뱉어야 할 판다. 여기가 시장님 계신 곳이다. 그럼에도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은 누구보다 빨라. 어이구. 상황에 따라 얼굴빛을 휙휙 바꾸는 카멜레온 같은 남자. 다시 한번 기회 주시오. 나란 이름 뒷전 그저 권력이라는 잿밥에만 관심 많은 속 시꺼먼 리더라 하겠다. 뭐니 해도 리더의 참 능력은 위기 상황에서 드러나기 마련. 역대 최대 규모의 강진에 이어 원자력 폭발 사고까지 속속 무너지는 건물들 속 가슴이 우아르르 무너져 내리는 남자가 있었어. 무슨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사고 사실을 숨기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뒤늦게 소식을 들은 대통령, 뒷북이나마 컨트롤 타워의 역할 해보려 했지만 대표는 불가능합니다. 계획 수립 자체가 불가능해서. 어째 돌아오는 대답은 아니 되었군. 아무것도 안 한 것인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당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긴 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갈 방법이 없는데, 나보고 멀었주란 말이야. 그가 무능력, 무기력의 부통령이 된 이유, 그의 뒤에서 저승사자보다 어두운 기운 뿜는 경영깨비 때문이었으니 대통령한테는 이 자료 남기지 않는 걸로 합시다. 짝패인 줄 알았던 국무총리, 주요 정부 은폐로 민폐 대통령 만들었다. 다들 못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정신들 차리세요, 정신들. 지금부터 비상훈련을 가장해서 세대 대비령을 내리세요. 외부로 새는 정보를 차단해.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이건 뭐 국무총리 아바타도 아니고 정치 병풍으로 전락한 그 신세에 딱하다. 국민 여러분, 무능하고 부덕한 대통령, 솔직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나. 자괴감에 빠진 그를 보며 국민들도 자괴감에 빠졌다. 어이가 없네. 어째 하나같이 고구마만 선사하는 영화 속 리더들을 보고 있자니 외치고 싶은 그 말? 다 꺼져! 라고 이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 나? 왜? 속 막힌 우리에게 사이다를 선사할 리더는 도대체 어디에 있나? 시간을 달려서라도 만나고 싶은 그 리더. 400년 전 조선에 있었다. 전하! 안재홍이 이토록 열심히 부르는 전하는 느낌? 항상 프로미스. 그저 신하들이 갖다 바치는 보고서에 의존하지 않아. 언제나 직접 몸을 움직여야 직성이 풀린다는 왕. 유권자 마음 제대로 저격하는 표심 저격수가 여기 있네. 이런 리더의 존재는 매직이나 다름없다. 편자이도 하십니까? 내게 편자이를 가르쳐준 편자꾼이 그랬다. 내 손놀림이 심리학이 그저없어. 조선 제일의 편자꾼이 될 만하다고. 예. 민심 술렁이게 하는 흉흉한 소식이 퍼져나갈 때에도 그의 반응은 남다르니 백성들 사이에 기괴한 소문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음을 전하께서도 아실 것입니다. 내 기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소. 그래서 뱃놀이나 갈까 하는데 어디로 가는 게 좋겠어? 국가 위기 상황에 뱃놀이가 웬 말인가? 잘 나가다 왜 이래? 사실 뱃놀이는 핑계였을 뿐 열혈 임금 직접 사건 현장에 방문한 것이었다. 어디를 가자는 말씀이십니까? 귀신물고기 잡으러 가야지. 예? 우리가 또 언제 이런 경험을 하게 되냐? 위험 앞에 몸서리지 않고 뛰어드는 대담함, 그저 뒷방에 앉아 지시만 하는 리더와는 차원이 다르다. 민심 수습 위에 발로 뛰는 적극성, 대한민국에 이런 리더가 있을까 싶다.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M정신 아니겠는가. 요리 보고 조리 봐도 닮은 임금형 얼굴, 그 얼굴 하나로 왕좌에 오른 이 남자. 나라를 위한 일이다. 소위는 그딴 거 모릅니다. 목숨 줄이고 왔다 갔다 할 건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연봉 높지, 복지 빵빵하지, 정신줄 놓으면 금세 허수아비 되기 딱이다. 경의 뜻대로 하시오. 대동법 장정을 폐기 안 하셨습니까? 대동법 장정을 다시 한다 하십시오. 하랬다가 말했다가 그냥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상선은 아시오? 호패법이니 대동법이니 대체 왜 이렇게 난리들인지? 내가 알아보고 그저 시키면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거지. 가만히 보고 있자니 우리나라 우리 백성들보다 남의 나라 배속 불리기에 바쁜 모양새. 군사는 총 2만의 군사를 파병토록 하겠사옵니다. 명이 있어야 조선이 있는 법. 적당히들 하시오, 적당히들! 대체 이 나라가 누구 나라요? 명황제가 그리 좋으시면 나라를 통째로 갖다 바치시든가. 전하, 부끄러운 줄 아시오! 그대들이 죽고 못 사는 4대의 예보다 내 나라, 내 백성이 10갑절, 100갑절은 더 소중하오. 우리나라의 입장 생각하는 따끔한 일침 날릴 수 있는 리더. 그 사이다 발언이 모두를 울렸다. 남 눈치 보지 말고 우리나라, 우리 국민 먼저 걱정하는 게 참된 리더라 하겠다. 이제는 정말 마음의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 지금까지도 목청 높여 뽑아달라 연설하시는 분들, 대통령 되실 그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부디 지금 말한 공약 그 초심을 잊지 마시오. 선거 예, 잘들 보셨죠? 오늘 수업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혹시라도, 보궐선거를 하셔야 되는 학생들은, 지난 금요일, 토요일 사전투표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안 했다면 내일 반드시 다 투표에 참가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리더를 여러분의 손으로, 제대로 뽑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세정과 프랭클리나의 리더십에 대한 동영상 강의를 좀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는데, 그 전에 앞서서 지난주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임스 맥크리커 번즈의 변혁적 리더십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려다가 시간이 모자라서 잘 못했는데요. 1978년도 번즈에 의해서 제시된 변혁적 리더십이 사실 정치적 지도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 덕목으로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혁적 리더십이라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리더와 구성원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구성원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내는 그 성과를 내는 과정이다라고 좀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 구분 기준을 좀 간단하게 좀 보자면, 변혁적 리더십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변동지향적이고 좀 개방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변혁적 리더십과 좀 대비되는 리더십이 거래적 리더십으로 개념화했는데, 거래적 리더십의 경우에는 얼마나 안정적인 국정 내지는 시정을 이끌어내느냐. 잠시만요. 안정적인 국정 내지는 시정을 이끌어내느냐가 거래적 리더십의 기본적인 리더십 철학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개방성보다는 좀 폐쇄성이 좀 많이 작용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변혁적 리더십의 경우에는 보다 더 최고 관리층 혹은 대통령을 비롯한 그 국가 내지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리더들에게 요구되는 어떤 리더십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거래적 리더십은 이런 그 최고 리더들의 변혁적 리더십을 일종의 뒷받침해주고 안정적으로 보좌해 줄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의 중급 내지는 하급 관리자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경향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기부여도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은 조금 더 차이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변혁적 리더십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인스피레이션, 영감이나 혹은 강한 비전을 제시하고 그것을 타인과 직접적으로 공유해 시켜내고, 그 공유된 가치를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얼마나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도에 대통령에 당선될 당시에 많은 국민들이 노무현한테 열광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소위 말하는 비주류의 그 어떤 사람이 상당히 초엘리트의 주류의 상대였던 이회창 그 당시 그 후보를 누르고 정말 비주류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국민들로 하여금 그런 그 비전을 확실하게 보여줬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각 국민들한테 내면화되고 하나의 어떤 그 가치로서 자리 잡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대한민국의 주인이 바로 우리 일반 서민이다라고 하는 점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일깨워졌었던 그런 그 열정이 있었죠,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의 그 2002년도 대통령 당선이라는 게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또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화제가 됐던 그런 계기였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거래적 리더십은 동기부여를 일종의 어떤 그런 비전이나 영감보다는 그 해당 업무라든지 혹은 그 기간 동안의 성과들을 바탕으로 한 그 이익을 얼마나 자극시킬 것이냐. 그때의 이익이라 하면 어떤 뭐 보상의 차원일 수도 있겠고 또 그다음에 뭐 직장인이나 혹은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인사 고과에 대한 것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동기부여가 거래적 리더십은 말 그대로 그 해당 그 과업에 따른 보상과 성과를 얼마나 서로 자극을 시켜주느냐에 따라서 동기가 부여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관리 전략도 좀 많이 다른데요. 관리 전략이라고 했을 때 변혁적 리더십은 업무 할당 및 과제 가치 혹은 당위성, 규범, 그리고 성공에 대한 자신감과 기대감 이런 것들을 많이 제시를 하고 또 관리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념적으로도 보면은 굉장히 적응지향적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일종의 뭐라 그럴까 역경을 헤쳐나가는 그 앞장서서 또 헤쳐나가는 그런 리더십의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물론 지방자치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장으로서의 그 해당 시에 지방자치단체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될 또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또 변화를 또 함께 도모해야 될 좀 양가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이라고 하는 거는 좀 안정성, 예측성 이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필요한 영역이고 제일 중요한 영역이고 다음에 또 정치라고 하는 영역은 동시에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내고 발전시켜내는 일종의 가치들을 어떻게 하면은 현실 세계에서 구현시켜낼 것인가라고 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대통령을 비롯한 뭐 국가 리더들은 다 그런 행정성과 정치성 이런 것 두 가지 다 겸비를 해야 되겠지만 특히 지방자치단체장 뭐 예를 들어서 수원시장이다 오산시장이다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그런 그 부분이 더 강하죠. 그래서 행정적으로 얼마나 해당 시민들한테 주민들한테 안정적이고 그리고 이 예측 가능하게 제공을 하고 있느냐 흔히 말하는 정주 여건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안정성 있게 제공을 해주느냐 이런 어떤 요구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실용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리더십들이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많이 요구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봐야 될 리더십의 유형으로서는 세종과 프랭클린의 어떤 실용적인 리더십 이 부분을 함께 여러분들과 좀 간단하게 약 한 30분에 걸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원래 이게 한 1시간 한 10분 정도 돼서 오늘 수업 때 이 부분을 좀 전시간을 다 보려고 했는데 뭐 여의치가 않았으니까 오늘은 한 30분 정도 여러분들과 보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역사적인 아픔이 있는 곳에서 세종대왕 이야기를 하면 좀 영혼이 달래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기를 선정하셨나 하고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예. 저는 이제 리더십 전공을 했고요. 그 리더십을 접근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필로 접근, 문학으로 접근하는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리더십이 어떻다라고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말씀하시든가 자기 신념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이런 분들은 되게 이제 문학적 접근입니다. 그래서 글도 그런 글이 있죠. 내가 뭐 삼성에서 뭐 몇십 년 동안 뭐를 했다. 그 경험을 바탕에 둬서 책을 냈다. 이러면 이거는 에세이가 되는 거죠. 문학으로 접근하는 리더십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한 축에서는 학문으로 접근, 사이언스로 접근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사이언스로 지금까지 연구를 해오고 있고요. 오늘 여기 말씀드리는 것도 세종대왕의 사이언스 측면에서의 접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너무 분석적이고 그럴 수도 있지만 제 스스로 좀 현실적인 임플리케이션이 있게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조금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왜 벤자민 프랭클린과 세종대왕을 비교했는가 하는 그거는 좀 사연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세종대왕 연구를 쭉 해왔는데 1997년에 미국 어느 대학에 가서 연구 교수로 나가 있으면서 리더십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주로 드는 리더의 예를, 모델을 누굴 듭니까? 우리 흔히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뭐, 링컨의 뭐 케네디에 이렇게 했더니 미국 학생들이 서로 번쩍 들면서, 링컨, 케네디는 유치원 때부터 들었다. 외국인 교수한테 또 들으란 말이야. 그거 말고, 당신네 나라에 리더 없냐? 좀 참신한 이런 분 소개를 좀 해달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생각하니까 이게 맞는 거죠. 제가 왜 링컨을 얘기해야 됩니까? 예? 제가 왜 케네디의 앞장서서 케네디를 셀링을 해야 됩니까? 이게 굉장히 그런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맞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리더십의 한국 사례들을, 이제 물론 한국 사례만 한 건 아닙니다만, 세계적인 사례들을 좀 모아서 이걸 학술적으로 좀 분석을 하자. 그렇게 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세종대왕을 글로벌화 시켜야 되겠다. 이게 나의 사명이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린 항상 좋은 뭔가가 있으면요. 우리끼리만 좋다고 막 잔치를 해요. 이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거 영어로 논문을 써서 미국 저널에 지금 보내놓고 있는데요. 세종대왕 리더십에 대해서. 근데 이제 미국 분들이 세종대왕을 또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그렇다면 세종대왕 한 케이스만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은 일반화의 가능성이 적다. 그렇다면 미국 독자들이나 그 교수들에게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군가 하고 찾았더니 굉장히 놀랐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너무나 똑같은 세종대왕과. 그래서 아까 좋은 말씀 다 하셔서 뭐 노비한테 애 낳으면 100일 휴가 주는 것까지 다 알고 계셔서 아주 상당히 그 내공이 깊으신 것 같은데 이제 리더십을 사이언스로 접근을 하면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왜 100일을 줬는가 하는 게 중요하고요. 왜 집현전을 가졌는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리더십을 접근하는 그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제 쫙 정리를 해서 벤자민 프랭클린과 세종대왕이 300년의 시간차가 있고 동양과 서양이라는 지리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비슷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주제로 삼아서 지금 논문을 써서 보내놓고 있고요. 또 테드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테드를 해서 이걸 이제 한 10몇 분 동안 했더니 또 굉장히 재밌게 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런저런 이야기들을 엮어서
리더십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특히 요즘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요즘 뭐 아주 시달립니다. 뭐 각처에서 리더십 얘기해달라고 제일 곤혹스러운 게 이제 김정은 리더십을 분석해달라. 아주 제가 그것 때문에 아주 죽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자료가 없으면 영상이나 뭐 이면에 나오는 이런 자료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이제 충분한 근거 없이 얘기하는 건 굉장히 무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예측을 해달라. 이 사람이 뭐 어떻게 할 건지 예측을 해달라. 야, 이건 정말 굉장히 챌린징한 그런 도전이죠. 그렇지만 아무튼 재밌게 지금 많은 분들의 관심이 있다는 걸 확인하고 있고요. 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능력껏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종대왕과 벤자민 프랭클린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뭐 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실용적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죠. 이거는 이제 리더십 리터처를 보면요. 리더십을 분석하는 분들이 아웃스탠딩 리더라고 있습니다. 위에 계신 분들, 대통령, 왕, 뭐, 그것부터 해서, 소위 말해서 국가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대개 어느 나라든 간에 대충 퍼센티지로 보면 0.1%, 인구의 0.1%가 리더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0.1%에 해당하는 분들이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고 어떤 밸류를 갖고 있고 특히 우리 얘기할 때 뭐라고 그러니까 멘털 모델이 뭐냐 어떤 프레임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국가 발전과 국가의 번영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아웃스탠딩 리더들을 분석하는 툴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이 툴입니다. 이 툴. 세 가지 리더십이라고 이거 이제 아주 티피컬 전형적으로 많이 쓰는 그런 그 프레임인데요. 뭐 이런 리더, 뭐 형 리더십, 뭐 가부장들 요거 엄청 많습니다. 다 그거는 편협한 관점이고요. 크게 봐서 이 세 가지 유형의 아웃스탠딩 리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첫째 뭐냐면 카리스마 리더입니다. 카리스마. 케네디가 대표적인 예가 될 수가 있고요. 뭐 우리나라에 뭐 다른 분들도 카리스마 리더로 지목될 만한 분들이 많이 있긴 있죠. 그렇지만 아무튼 케네디를 들 수 있는데 카리스마 리더는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뭐 카리스마 리더 하면 굉장히 강압적이고 원사이드 일방적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카리스마 리더의 핵심은 미래지향적 멘털 모델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미래지향적입니다. 미래지향. 항상 미래 비전을 얘기하는 게 카리스마의 특징입니다. 미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오늘 희생하자. 너랑 나랑 같이. 그래서 아주 그 이모셔널 본디지, 감성적인 유대를 강조하면서 같이 희생하자. 이게 이제 그 카리스마 리더의 공통적인 특징이죠. 우리가 열심히 하면 이루지 못할 게 없다. 이런 걸 막 감동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케네디 생각해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그때 미국이 가장 잘 뭉쳐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달나라에 사람을 보낸다는 등 이런 프로젝트, 미래지향적인 스토리를 계속 끊임없이 터뜨리면서 국민들에게도 이제 희생을 강요하죠. 강요한가 희생을 주문하죠. 나라가 뭘 해주는가를 기대하기 전에 당신이 나라를 위해서 뭘 해, 이게 이제 아주 전형적인 카리스마 리더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념적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이데올로지컬 리더라고 그러는데요. 이분들의 사명은 뭔가 하면 리더로서의 나는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다. 나는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를 갖다가 고쳐야 된다. 이거에 이제 그 사명으로 생각하는 리더를 이념적 리더라고 하고 대표적인 미국의 리더는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이건 극보수 아니었습니까? 극보수 이념이고 위대한 미국을 세우는 것이 자기의 사명으로 알고 그동안에 있었던 카터 시대에 뭔가 좀 우유부단했던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위대한 미국 이렇게 나갔던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누구냐 하면 실용적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실용적 리더십은 아이젠하워가 대표적인 예죠. 이념적 리더, 아까 카리스마 리더는 시점으로 봤을 때 어느 지향적이라고 했습니까? 미래지향적인데 이념적 리더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지향적이겠습니까? 과거 지향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을 사명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실용적 리더. 이분들의 초점은 현실에 있습니다. 실용적 리더가 갖는 가장 큰 특징은 뭔가 하면요. 현실의 문제를 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현실에 있는 문제를 직시하고 온몸으로 부닥쳐서 극복하려고 모든 자원을 거의 투입한다. 이겁니다. 직시한다. 도망가지 않는다. 회피하지 않는다. 꾸물거리지 않는다. 직시하고 도전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용적 리더의 가치는 그렇기 때문에 뭐 미래에 뭐가 어떻게 될 거다 이런 거 필요 없고요. 과거에 뭐가 어떻게 됐다 그건 뭐 다른 데서 할 일이고요. 내가 할 일은 뭐냐?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 내가 맡고 있는 조직이 직면한 문제가 뭐냐를 직시한다고. 직시. 컨프런트 한다는 얘기입니다. 컨프런트. 그리고 그거의 해결을 위해서 모든 자원을 거기에 쏟아 시간, 노력, 모든 인적 자원 뭐 이런 걸 다 쏟아붓고 아이디어를 계속 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실용적 리더가 보여주는 대표적인 행동이다. 그럼 세종대왕은 아까 무슨 리더라고 그랬습니까? 실용적 리더입니다. 세종대왕은요, 비전 이런 거 없습니다. 아주 티피컬하게 한 마디가 뭔가 하면 밥은 백성의 하늘이다. 이겁니다. 밥은 백성의 하늘이다. 백성을 먹이지 못하는 리더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아주 간단합니다. 밥은 백성의 하늘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현실 문제 해결에 집중합니다. 굶는 문제, 백성들이. 굶어 죽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다음에 또 스탠다드, 표준, 도량형 같은 거 있잖아요. 무게나 부피다는 것들이 막 제각각이었거든요. 그거를 딱 정리를 해서 표준화시키는 문제. 가장 생활에 필요한 거를 모든 힘을 쏟아서 그걸 해결합니다. 피하지 않는다. 절대 피하지 않는다. 꾸물거리지 않는다. 직시한다. 그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실용적 리더들이 갖고 있는 그 행동 습관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느 스타일로 가든지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또 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스타일을 가든지 이게 옳고 이게 그렇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 성공할 수도 있고 다 실패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스타일이 가장 적합하냐 이것은 우리가 가릴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스타일의 리더십이 가장 적합한가 이거는 우리가 가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항상 리더십을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를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새 리더십 스타일의 대표적인 차이를 정리한 거죠. 미래에 초점을 두고 과거에 초점을 두고 현재에 초점을 두고 그리고 욕구, 열망, 충족 백성이나 아니면 자기 조직원들의 욕구, 열망 이런 것들을 충족하는데 카리스마 리더는 집중하고 감성에 호소합니다. 감성에. 그래서 뭐 이 연설 같은 거 들어보세요. 무슨 마틴 루터 킹 연설 같으면 감동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합니다. 이 카리스마 리더는 스피치가 좋아야 됩니다. 스피치가. 말 못하는 카리스마 리더는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몇 마디만 들어도 그냥 가슴이 울렁거리고 확 거기에 매료될 수 있는 이런 스피치 역량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항상 사람이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희망과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이 카리스마 리더들의 또 다른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희망 비전을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것은 뭐냐 강력한 통제고 일사불란한 것이고 뭐 이렇게 돼. 그래서 이제 부작용이 여기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념적 리더는 과거 폐해 극복을 위해서 정의를 구현하는 게 나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정의 집단과 불의 집단을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의로운 집단, 나는 그 집단의 수장이 되고 정의롭지 못한 불의의 집단은 적이 있고 적으로 보고 이제 공격하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적대감을 갖게 되고요. 그다음에 일이 잘못되면 상황 탓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념적 리더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감성적 이벤트를 굉장히 잘합니다. 이게 아주 특징 중에 하나. 그다음에 실용적 리더들은 뭔가 하면 현실에 포커스를 두고요. 현실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그다음에 여기 중요한 건 이겁니다. 탁월한 엘리트 집단을 옆에 둡니다. 이 실용적 리더는요. 아이디어를 많이 필요로 합니다.
왜? 문제 해결을 하려면 자기 혼자 아이디어를 다 낼 수 없고 자기 혼자 해법을 다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싱크탱크를 옆에 두고 엘리트 그룹을 옆에 두고 항상 자문을 구하고 새로운 해법이 뭔지를 찾고 그리고 많은 구성원들에게 문제나 기회를 제안하도록 하는 이 활동을 많이 합니다. 끊임없이 인터랙션이 있고 소통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실용적 리더가 갖는 특징이다. 목적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실리 정책을 펴는 것이 또 이 실용적 리더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잘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이 세 프레임을 가지고 트럼프는 무슨 스타일일까요?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무슨 스타일일까요? 김정은은 무슨 스타일일까요? 이들이 합쳐져서 교류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누가 유리할까요? 이런 거 있죠. 이게 이제 우리 분석을 해볼 만한 거리입니다. 그다음에 시진핑은 또 어떤 스타일이고 아베는 다 놓고 책상 위에 놓고 각각의 스타일이 다른데 이 부닥치면 누가 손해보고 누가 이익을 볼 것이냐.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이거 이제 연구를 하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나중에 다음에 언제 시간이 있으면 그 얘기는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은 미국의 몇 대 대통령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몇 대인가요? 아무도 이 질문에 안 넘어가네요. 대통령을 한 적이 없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대통령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건국의 아버지로 인정을 하고요. 왜 그런가 하면 벤자민 프랭클린은 미국 독립선언서와 미 헌법에 동시에 사인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독립선언서와 헌법에 사인을 한 유일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백악관에도 큰 초상이 붙어 있을 정도로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몇 원짜리에 나올까요? 이게 얼마짜리에 나올까요? 이게 100달러짜리에 나오고요. 그리고 세종대왕은 만 원짜리, 만 원짜리, 우리 다 좋아하는 만 원짜리와 100달러짜리 이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곁에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가 했던 테드가 요 주소입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국졸입니다. 국졸. 우리 벤자민 프랭클린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닌 분입니다. 그런데 예? 제주도에 가서 했습니다. 제주 외국인 학교에 가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 두 분을 비교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다. 놀랄 정도로 유사하다. 왜 그랬을까?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둘 다 백성이나 주민들의 욕구 파악 능력이 탁월하다. 실용적 리더의 특징이 이겁니다. 백성이나 국민이나 아니면 CEO 같은 회사 구성원들이 어떤 욕구 갖고 있는지 파악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 욕구 해결해 주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욕구가 비슷할 거 아니에요. 잘 먹고 편하게 살고 깨끗한 환경에 살고 아팠을 때 가서 의사를 쉽게 구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사람 살아가는데 보편적이기 때문에 실용적 리더들의 행동 패턴은 비슷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욕구 파악 능력이 탁월하다는 거죠. 욕구 파악을 제대로 하려면 사회를 직시해야만 그게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그걸 확인해야 이게 환경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런 필요가 있구나. 이게 중요하구나. 이거를 아주 리더가 체감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자원을 투자한다. 그래서 이렇게 7가지 정도로 이제 비교를 해놨습니다. 싱크탱크를 활용했다. 우리 세종대왕은 무슨 싱크탱크가 있었죠? 우리 집현전이 있었죠. 집현전이 있는가 하면 벤자민 프랭클린은 뭐가 있었습니까? 벤자민 프랭클린은 준토라고 있었습니다. 준토. 사이즈도 비슷해요. 한 30명 정도 돼요. 역할도 비슷해요. 너무 비슷한 거예요, 이게. 그 이유가 뭘까? 바로 실용적인 리더였기 때문에 그렇다. 프래그매틱 리더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화폐 유통을 또 화폐 있죠. 세종대왕이 화폐 때문에 엄청 괴로워하고요. 엄청 힘들었습니다. 사실 세종대왕은 경제에 가장 약했어요. 경제를 잘 몰라가지고 세종 8년쯤에는요 막 하소연을 합니다. 이 경제는 진짜 모르겠다.
뭐 돈을 뭐 이렇게 풀었더니 물가가 뛰어버리고 이렇게 했더니 또 이게 그냥 막 아우성 치고 경제는 진짜 모르겠다 공부하자 그래가지고 경제를 막 공부하고 하반기 정도 가면 이제 세종대왕이 경제에 대한 상식이 굉장히 많이 증가한 모습들을 보여주긴 하죠. 그래서 초기에 세종대왕이 동전을 발행하고요. 그리고 또 저화라는 종이돈을 또 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동전을 발행했는데 이게 문제가 됩니다. 어떻게 문제가 되냐면 사람들이 동전, 돈의 가치를 몰라가지고 정부가 계속 발행을 하는데 자꾸 없어져요, 이게. 어디로 갔겠습니까, 이게? 이거 어디로 갔겠습니까? 동전을 계속 발행하는데 계속 없어져요. 어디로 갔을까요? 예. 사람들이 그걸 녹여서 밥그릇 만들어 쓰고 숟가락, 젓가락 만들어. 돈이라는 게 이거 뭐 포를 썼거든요. 포 있죠, 포, 면포. 그거 부산에서 서울 한번 올라오면 난리가 나. 이만큼 지고 오다가 한번 잘라주고 점심 한 끼 먹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세종대왕이 화폐의 중요성, 화폐의 가치를 자꾸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래가지고 오죽하면 동전을 녹여가지고 그걸로 그릇 만들고 뭐 자꾸 없어져요. 계속 찍어내도. 나중에는 이게 값이 너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중국에서 수입을 해와요. 그 저 원료를 수입을 해오는데 이게 값이 너무 들어가니까 이거 안 되겠다. 없어지는 거 조사해봐라. 그리고 조사를 해봤더니 사람들이 이거 다 녹여가지고 그릇 만들어 씁니다. 이 보고가 올라오죠. 그날로 어떤 명령을 내린가? 이게 초기예요. 초기. 세종대왕이 이제부터 그 동전을 녹여서 그릇이나 숟가락, 젓가락 만드는 사람을 잡아들여라. 막 잡으러 다녀요, 토졸들이. 잡아다가 막 옥에 가두고 이러죠. 이게 이제 실수였습니다. 세종대왕이 처음에 실수한 아주 유일한 게 이거거든요. 어떻게 해야겠어요? 백성들은 어떤 태도를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녹여 쓰지 말자. 이게 아니라, 이제 반감을 사기 시작합니다. 반감. 이 왕이 뭐 이래? 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서울에 불을 질러요. 그래가지고 이게 세종 8년에 대화재가 납니다. 여기 경복궁 빼놓고 옆에 다 탔어요. 그러니까. 여기 저동 또 거기 효자동 있잖아요. 여기 쫙 다 탄 거예요. 이게. 전 서울에 뭐 몇 분의 1이 탈 정도로 어마어마한 화재가 나거든요. 세종 그때 또 마침 다른데 강모하러 나가 있었고 그래서 손왕후가 그거를 막 나와가지고 총지휘를 해서 막 불을 끄고 경복궁까지 옮겨붙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라 막 이렇게 하게 되죠. 대화재 사건 나가지고 그게 이제 세종 8년 2월 15일 날 그 대화재가 나옵니다. 이게 유명한 대화재. 그리고 나서 여러분 경복궁 주변 전부 어떤 집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까? 초가집이 아니라 지금 어떤 집, 기와집이 쫙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그게 그 화재 이후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에 강한 기와로 다 바꿔라.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와 찍어서 나눠주고, 그래가지고 거기가 다 기와, 마을로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는 거죠. 대화재 사건이 있었고, 이건 좀 이따 더 말씀드릴 테고요. 병원을 또 만들었고요. 소방서를 설치했고, 이건 아까 그 불난 것 때문에 금화도감이라는 소방서를 만들었고요. 인재 육성에 힘썼고 새로운 글자, 과학기기 발명에 매진했다. 이렇게 요거 하나하나를 제가 그림을 구했습니다. 이걸 보시면 이게 이제 집현전이죠. 이 영어로 이 논문을 쓰려니까 집현전을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 고민을 무지 많이 했습니다. 그냥 집현전 하면 밑에 이만큼 또 각주를 달아야 돼. 이게 뭐 하는 데였다 하는 거를. 그래가지고 제가 고민하다가 그냥 House of Wisdom 이렇게 정했습니다.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금방 알아먹더라고요. 이렇게 했더니 금방 알아먹어요. 외국 그 학자들도 금방 알아먹어서 이게 좋겠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준토가 바로 이 벤자민이 활용했던 싱크탱크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벤자민이 활용했던 지폐를 최초로 발행했거든요. 달러.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동전이고 요거는 이제 저화라는 종이 화폐인데 지금 그림이 안 남아 있어서 그 후에 나왔던 저화를 지금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병원과 소방서, 이 소방서는 이제 유니온 파이어 컴퍼니라고 이거는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이 필라델피아에 만든 이 사설 회사입니다. 회사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걸 운영했는데요. 우리 저 세종대왕은 금화도감이라는 아까 그 대화재 사건을 계기로 해서 금화도감을 만들어가지고 소방서죠. 이거를 또 운영하는데 이게 그냥
이것만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매뉴얼을 다 만들어 놨어요. 이게 세종이 얼마나 꼼꼼한지 알 수 있어요. 매뉴얼을 다 만들어 놔가지고 훈련하는 법, 불 끌어가는 법, 그 다음에 불 나고 나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 마차가 들어갈 수 없이 좁은 길이었어요. 그래서 마차 2개가 지나갈 수 있을 만큼 넓게 길을 넓히고 이게 다 수속 조치를 해가지고 상당히 그 원활한 화재 진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다. 병원은 필라델피아 하스피털, 이게 제너럴 하스피털이죠. 종합병원이면서 아무나 갈 수 있는 파블릭 하스피털로 이렇게 벤자민이 만들었고요. 우리 세종대왕은 뭐 해민선 뭐 많이 만들었죠. 그리고 특히 건순각이라는 여성 전용 병원을 세종이 따로 만들었는데 이거는 일반 백성을 위한 건 아니고요. 궁 안에, 경복궁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 전문 병원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실용성에서 나온 것이지 않느냐. 그렇게 우리가 말씀드리죠. 인재 육성하는 거 있죠. 유펜이라고 요즘 얘기하는 펜실베니아 대학을 벤자민이 설립을 했고요. 우리 세종대왕은 저하고 성균관에 남다른 관심을 보이고요. 문제가 많았습니다. 성균관 대학이 그 당시에. 여러분 뭐 혹시 성균관 대학 나오신 분들은 좀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미달이었어요. 150명 정원에 100명밖에 안 오고 뭐 70명밖에 안 오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원을 채울 거냐 하는 거에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인재 육성하는데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중국 유학 보내는 유학 제도를 또 국비 유학 제도를 만들어서 20명을 뽑아서 중국에 유학을 보내는데 20명을 누구로 채울 거냐 가지고 이제 토론을 많이 했는데 10명은 양반, 10명은 평민. 그래서 경쟁을 붙여라. 이게 이제 세종이 갖고 있는 아주 기발한 그런 치밀한 아이디어였지 않나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벤자민이 알파벳 8개를 새로 만들어서 이제 쓰이진 않았지만 C를 없애고 나머지 8개를 더 만들어서 영어를 좀 풍부하게 만들자 이런 문자들을 만들었던 것이 벤자민인데 이게 안 쓰이죠 이것들은. 그리고 세종대왕은 물론 한글을 만들어서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큰 혜택을 주고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뭐 발명품은 뭐 피레침 이거 다초점 안경, 그다음에 이거 뭐죠? 오도미터라고 만보기 같은 거 같아요. 이거 만보기. 이런 걸 이제 벤자민이 만드는 반면에 세종대왕의 경우는 뭐 이거 말고도 무수히 많죠. 무슨 뭐 악기도 만드시고 악보, 특히 악보를 만드셨는데 지금도 국악하시는 분들하고 얘기하면 지금도 그게 쓰일 수 있다고. 굉장히 치밀하게 되어 있고요. 악보가 왜 중요한가 하면 이 국악, 악기 만들고 노래를 새로 만드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다 중국에서 들여다 쓰는데 중국말하고 우리말이 달라요. 다른 게 뭐냐면 중국말은 딱딱 끊어지잖아요. 이게 사자성어로 딱 끊어지는데 우리는 말이 늘어져요. 그러니까 뭐 쫓아라 그러면 추 뭐 이러면 다 끝나는데 물론 쫓아라 뭐 이렇게 늘어지기 때문에 우리 말 운에 맞춰서 악보를 새로 만들어야 이게 제대로 된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많은데 혹시 여러분 세종대왕 능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세종대왕 능? 여주에 있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여주 하면 뭐 아울렛에만 가서 뭐 사러만 가시지 말고 거기서 5분만 가면 영능이라고 세종대왕 능이 있으니까 한번 가보시면 그 들어가는 입구에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 가보면 이게 다 전시가 돼 있습니다. 특히 차고 다니는 해시계 이건 정말 참 기가 막힌 아이디어죠 이게. 예, 차고 다니는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거죠. 이걸 이제 끈으로 묶으면 손목에 찰 수도 있거니와 가지고 다닐 수 있다. 이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깊은 실용적인 탐구 활동의 결과냐 하는 거죠. 굉장히 실용적인 탐구 활동을 중시했다. 그 다음에 벤자민이 발명한 거는 피레침, 그 다음에 아이언 스토브 이런 것뿐만 아니라 거리 가로등 있잖아요. 가로등. 이걸 최초로 실시한 것이 벤자민 프랭클이고요. 그 다음에 이 도로 포장, 아스팔트 포장을 또 최초로 한 게 벤자민 프랭클이고 왜 그거 필요했겠습니까? 백성들이 원하고 필요하니까 한 거예요. 백성들의 욕구,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이거를 해나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이제
실용적 리더들은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 추종자들의 삶의 필요성과 그들이 무엇을 힘들어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거기에 이제 초점을 둬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실용적 리더들이 갖는 특징이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겠죠, 이제? 그러면 이제 좀 더 정책적인 임플리케이션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면 세종대왕이 좀 더 들어가서 하나하나 깊이 들어가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제한이 돼서 제가 많은 사례를 넣지 못하고요. 딱딱 하나씩만 지금 넣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받으면서 또 자세한 말씀 드리려고 할 텐데요. 6가지를 저는 아주 대표적인 세종대왕의 리더로서 우리가 배울 점이지 않나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백성과 국가의 균형. 이게 뭐냐면요. 이제 왕이나 대통령이 되면 두 개의 상반될 수 있는 압력을 받습니다. 하나는 국가가 필요한 거 있어요. 국가를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러나 백성들에게는 희생이 필요한 것들이 있죠.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백성들이 원하는 거를 충족시켜야 되는. 국가가 좀 리소스가 들어가더라도 백성들이 원하는 걸 충족시켜. 이 두 개의 상반된 요구 하에서 항상 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그 리더들이 상부에 있는 리더들이 갖는 고민 중에 하나거든요. 세종대왕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둘 다 충족시키려고 노력했던. 아주 정교하게 그것도 아주 정교하게 충족시키려고 때로는 국가적인 이슈에 압력을 가하고 또 때로는 백성들이 필요로 하는 거를 아주 진실하게 조사해서 그거를 들어주려고 하고 이 두 개를 얼마나 적절히 균형을 맞추면서 충족시켜 나가느냐 하는 것이 이 아웃스탠딩 리더들의 성패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많아요. 국가를 위한 의무만 강조하면 국민의 삶이 좀 피폐해지고 통제 위주가 되고 이게 좀 문제가 많아지는 또 백성들의 욕구만 다 들어주다 보면 국가가 거덜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그래서 이 양자 사이에서 어떻게 적절히 균형을 맞추면서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느냐 이게 뭐 고래 역사적으로 이게 아주 모든 아웃스탠딩 위에 있는 리더들이 갖는 아주 문제점 중에 하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는 고민점 중에 하나. 세종대왕은 이걸 기가 막히게 했다. 그리고 근본을 바꿉니다. 근본을 바꿔요. 세종대왕은 항상 문제 근본에 들어가서 그거를 해결하지 대충 문제 해결했다 해놓고 떠나는 적이 정치적으로 문제 해결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세종대왕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의 해법이 내일의 문제가 되게 하지 말라.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 이게 문제 해결한다고 해놨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 때문에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런 방식의 문제 해결 절대 하지 마라. 오늘의 해법이 내일의 문제가 되는 걸 경계한다. 이게 이제 근본을 바꾼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맞춤 해법입니다, 항상. 그래서 아까 통계 같은 걸 필요한 것도요.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불나서 기와집을 만들어라. 기와로 다 초과를 기와로 바꿔라. 근데 기와를 이제 막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인프라가 안 돼 있으니까 기와를 한꺼번에 막 대량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됐어요, 그때도. 그러니까 일단 돈 없는 사람도 있고 돈 조금 있는 사람도 있고 돈이 많은 사람도 있으니까 이걸 구분을 해요. 구분을 해서 돈 많은 사람은 돈 다 받아라. 돈 없는 사람은 공짜로 줘라. 중간쯤 있는 사람은 그냥 반값만 받아라. 이게 나눕니다, 항상. 항상 나눠서 접근하지 일률적인 접근을 제일 싫어합니다, 세종대왕. 일률적으로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일률적으로 안 하고 각 맞춤형으로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데이터가 필요한 거지, 데이터. 끈질기게 데이터를 요구합니다. 그때 아무튼 그 관찰사, 무슨 지방 현감 이런 사람들은요, 데이터 수집하느라 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굶는 사람 숫자를 정확히, 굶는 사람도 등급을 매겨요, 그러니까. 끼니를 안 굶어서 막 거기
네, 오늘 그 지금 동영상들 다 보셨나요, 근데? 네. 예, 그래요. 오늘 좀 수업 환경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제대로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세종대왕의 실용적 리더십을 같이 한번 보고 좀 수업을 하려고 했는데 좀 잘 안 돼서 죄송합니다. 제가 요거는 수업 자료를 LMS 방에 올려놓을 테니까 나머지 오늘 시청 못한 동영상은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오늘 수업은 요걸로 마치고 다음 주에는 지방정부 정책 결정과 혁신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방선거 어제 있었던 보궐선거 결과에 대한 분석은 다음 주에 혹시 기회가 되면은 여러분들과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받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험 대체는 없고요. 제가 레포트를 4월 말쯤에 여러분들께 그 레포트 하나 이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